안녕하세요. 2026년부터 우리 일상에 영향을 줄 복지 정책들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 발표 자료부터 여러 보고서까지 좀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서 핵심만 딱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 알기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변화의 큰 그림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지원 항목을 늘리는 걸 넘어서 좀 더 생활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보건복지부 예산만 봐도 137조 원이 넘잖아요. 와, 137조요? 네. 그리고 저출생이나 고령화 문제 해결에 70조 원 이상 투입된다고 하니까 이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상당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우리 삶의 영역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아이 키우는 가정이요. 여기 부모님들께 반가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만 7세 미만까지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 8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까지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까지요? 네.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쭉 이어지니까 그 시기 부모님들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그런 취지겠죠. 이게 금액도 지역에 따라 좀 달라진다면서요? 뭐 수도권, 비수도권, 또 인구 감소 지역 이렇게요? 네, 맞아요. 수도권은 월 10만 원으로 갔고요. 비수도권은 조금 더 주고 인구 감소 지역은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좀 지역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단순히 현금 지원 말고도 그 기저귀나 분유 지원 대상을 좀 넓히고요. 또 독감이나 HPV 같은 필수 예방 접종 지원도 확대됩니다. 예방 접종도요? 네. 특히 그 HPV는 남자 아이들까지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고요. 오,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아이돌 보험 서비스 문턱도 좀 낮아진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돌 보험 서비스 이용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을 좀 완화해요. 그래서 더 많은 맞벌이 가정 같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부모나 장애 아동 가정처럼 좀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지원 시간도 늘립니다. 아, 야간이나 뭐 긴급 상황을 위한 돌봄 수당도 새로 생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모여서 아이 키우는 환경을 조금 더 낫게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70조 원 넘는 예산이 바로 이런 데 쓰이는 거군요. 그렇죠. 저출생 고령화 대응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은 청년층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 정책 개편에서 가장 좀 공을 들인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아요. 청년 지원이 정말 강화겠습니다. 특히 그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새로운 제도, 이게 좀 흥미롭던데요. 월급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돈을 보태준다, 이런 거죠. 네, 핵심은 그거예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국가가 좀 돕겠다, 이겁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그리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고요. 매달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그 납입액의 6%, 그러니까 월 최대 3만 원까지 충하로 적립해주는 구조예요. 6%, 최대 3만 원. 네, 당장의 생활비 지원을 넘어서 좀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의 기반을 다져주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죠. 근데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라 군 간부한테는 혜택이 더 크다고요. 맞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한테는 뭐 이자율을 더 쳐주거나 지원금을 아예 2배로 주는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요. 2배요? 와. 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월 50만 원씩 3년 꾸준히 넣으면 한 2,200만 원 정도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야, 3년에 2,200만 원이면 정말 든든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군 초급 간부 같은 경우에도 월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0%를 매칭해줘요. 이것도 상당히 강력한 지원책이죠. 100% 매칭이면 30만 원 넣으면 30만 원을 더 준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이제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자립하는 과정에서 좀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아요. 청년들의 또 다른 큰 고민이 바로 주거 문제잖아요. 월세 지원, 이것도 좀 달라진다면서요? 네, 기존에는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사업이었거든요. 청년 월세 지원. 네, 맞아요. 신청 기간 놓치면 못 받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상시 제도로 바뀝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건 똑같은데요. 이전처럼 뭐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청 기간 놓쳐서 혜택 못 받는 그런 일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라서 더 많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이 좀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랄까, 운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방향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고 뭐 주택 내부에 공유 오피스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춘 특화 주택도 공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연간 공급 물량 자체도 27,000호에서 35,000호로 늘리고요. 더불어서 청년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려는 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죠. 네. 일자리 관련해서도 변화가 많아 보이던데요. 구직 단계부터 취업 후까지 상당히 좀 촘촘하게 지원책이 마련된 것 같아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인데요. 구직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또 취업 성공 후에 안정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일자리를 못 찾은 청년들 있잖아요. 네, 장기 미취업 청년들. 네,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훈련이나 구직 수당 지원이 확대되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 촉진 수당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오, 10만 원 오르네요.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전에는 받기 어려웠던 자발적 이직 청년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뭐 조건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럼 취업한 후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특히 그 인구 감소 지역이요. 거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한테는 2년간 꽤 큰 금액의 근속 인센티브를 줍니다. 최대 720만 원까지요. 720만 원이요? 2년에? 네. 그리고 별도도 식비까지 월 4만 원씩 지원하고요. 와, 식비까지. 네. 이건 아무래도 지역 정착을 좀 유도하고 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려는 그런 목적이겠죠. 그렇겠네요. 또 뭐 구식 활동에 필요한 전자책 구독이나 구매 비용 이런 것도 연 6만 4천 원까지 지원해주는 소소하지만 실용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교통패스. 이것도 새로 도입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월 5만 5천 원을 내면요. 전국의 버스하고 지하철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패스입니다. 월 5만 5천 원에 20만 원까지? 그럼 평소에 교통비 많이 쓰는 청년들한테는 엄청난 절약이겠는데요. 그렇죠. 뭐 계산해보면 한 달 교통비가 16만 원 정도 나온다면 1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는 거고요. 장거리 통근자는 최대 15만 원까지도 절약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GTX 같은 광역 급행철도나 광역버스까지 포함된 조금 더 비싼 패스도 나올 예정이라서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그럼 기존 K패스랑은 다른 건가요? 네, 다른 옵션인 거죠. 기존 K패스도 개편돼서 더 편리해진다고 하고요. 둘 중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됩니다. 단순히 이런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활동 지원도 강화된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규모가 커지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지원금이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창작 지원금이요? 네, 연 900만 원 규모인데요. 한 3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우선 시작합니다. 오, 예술하는 청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중소기업 취업 인센티브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생계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의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또 그게 지역사회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다각적인 접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특히 중소기업에 워라밸, 이걸 지원하는 정책이 눈에 띄던데요. 네. 중소기업에서 주 4.5일 근무제나 아니면 출근 시간을 좀 늦추는 오전 10시 출근제, 이런 유연 근무를 도입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에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오, 금요일 오후가 여유로워지거나 아침 지옥철을 피할 수 있다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얼마나 가능할까요? 뭐 생산성 문제나 인력 부족 문제는 없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모든 업종에 쉽게 적용하긴 어렵겠죠. 특히 뭐 제조업이나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곳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또 단축된 근무 시간을 메울 추가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랄까, 오래 일하는 것보다 오래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사회적 논의에 첫 발을 뗐다는 점,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겠네요. 네, 이 제도가 기업 문화에 어떤 변화의 씨앗을 뿌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함께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되고요. 네. 자, 그럼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죠. 어르신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니까 이 부분의 중요성은 정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 예산도 아주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핵심은 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 소득 보장, 그리고 돌봄 및 건강 지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지원 강화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네, 먼저 소득 보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 기준 중위소득 이게 역대 최대로 오른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쫙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건데요. 아, 네. 이게 많은 복지 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선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준선 자체가 크게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기초생활보장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받는 금액도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특히 이번에는 1인 가구의 인상률이 더 높아요. 7.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청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기초연금 지급액도 월 34만 3천 원에서 34만 9천 원으로 소폭 인상되고요. 또 어르신들이 좀 활기차게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수도 11만 5천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10대만 5천 개로? 와, 정말 많네요. 그럼 돌봄과 건강 지원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어르신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전국 대부분 지역 한 183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오, 전국 확대군요. 네, 또 수도권 외 지역,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월 10만 원의 고령자 통합 장려금이라는 새로운 지원금도 생겨요. 아,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신설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돕는 시범 사업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100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운동 강좌를 제공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됩니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네. 의료비 부담 관련해서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요,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일부 좀 높여서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관리를 좀 강화하는군요. 네, 하지만 꼭 필요한 진료나 취약계층 분들은 예외를 두고요. 반대로 그 정신질환 치료에 쓰이는 비싼 주사제가 있거든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이거는 본인 부담을 5%에서 2%로 대폭 낮춥니다. 와, 많이 낮추네요. 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를 받기 어려웠던 기준도 완화하는 등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또 지역의 공공병원이나 응급의료센터 지원도 강화해서 어디에 살든 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정책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이 내용들이 반영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추진되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자립 지원 강화 그리고 사회 참여 확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립 지원과 사회 참여 확대. 네. 예를 들면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을 꾸준히 늘려서 27년까지 17만 명으로 하고요. 2026년부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개인 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개인 예산제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기존에는 딱 정해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가까웠다면 개인 예산제는 지원금을 받아서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나 활동, 보조기기 구매 이런 데 좀 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아, 본인이 직접 예산을 쓰는 거군요. 네, 물론 이게 시범 사업을 거치면서 보완할 점들을 계속 찾고 있고요. 이외에도 그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올해 6월부터 시작됐고 재활 서비스 대상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나 이동권, 편의시설 같은 부분은 어떤가요?
장애인 일자리 목표치도 27년까지 4만 개로 높여 잡았고요.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조치 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특별교통수단,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 같은 거죠. 이런 걸 늘려서 이동의 불편함을 줄이려는 노력도 계속 되고요. 네. 또 이전에는 좀 비교적 큰 건물에만 해당됐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작은 상점들 50제곱미터 미만 시설까지 확대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도 중요합니다. 아, 작은 가게들도요? 그건 정말 체감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변화는 장애를 단순히 개인의 어떤 의학적인 문제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요. 사회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모델로 개념을 확장하려는 노력입니다. 이게 앞으로 장애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네.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있네요.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자리 잡는 게 중요하겠어요. 물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점검과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좀 완화하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도 있죠? 네,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시도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몇 곳을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대표적이에요. 아,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요? 네, 이게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떤 효과를 낼지 좀 주목해봐야 하고요. 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고 오래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면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지와 돌봄 분야의 AI,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려는 움직임도 아주 흥미롭단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더 빨리 찾아낸다거나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돌봄 필요를 미리 감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식이죠. 네네. 가정이나 시설에서 AI 스피커나 로봇이 말벗이 되어주거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모습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와, AI가 복지 현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맞습니다. AI 기술을 잘 활용하려면 당연히 AI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복지 현장을 잘 아는 인력 양성도 중요하고요. 또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는 어르신 같은 디지털 약자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어떤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는데 기술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기술이 도구가 되어야지 목적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관련 예산이 새로 편성되고 전담 조직, TF까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나 사회적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확실히 청년이나 아동, 노인 등 각자 처한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좀 덜어주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려는 고민도 좀 엿보이고요. 네, 그런 방향성은 분명히 읽힙니다. 하지만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들은 남아 있어요. 첫째는 역시 실행의 문제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기준이 현실과 좀 안 맞으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청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정책이 잘 작동하는지 꾸준히 살피고 개선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역시 돈 문제겠죠. 복지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재정 부담도 커질 텐데요. 맞습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2026년부터 적자가 예상되고 준비금 소진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지출을 효율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아끼자는 것도 답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너무 떠넘기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네. 건강보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보장성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뭐 필수의료 지원은 강화한다고 하지만 일부 비급여 진료, 예를 들어 혼합 진료 같은 걸 제한하거나 또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을 늘리는 조치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보장성을 좀 약화시키고 결국 민간 보험에 더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죠. 그럼 어디까지 보장하고 얼마나 부담할 건지 이건 정하는 게 참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또 우리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깊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가 뿌리내리려면 재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사람들의 인식이나 문화가 함께 가야 하거든요. 아, 인식과 문화요. 네. 예를 들어서 육아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제도는 있는데 쓰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세대 간 또 계층 간 서로 좀 이해하고 연대하는 그런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복지 정책의 변화라는 정말 큰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청년 지원부터 어르신 돌봄, 또 AI 기술 도입까지 기대되는 부분도 많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살펴본 정책 하나하나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과연 이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잘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지역 불균형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큰 시너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개별 정책의 효과를 넘어서는 큰 그림이요. 네, 단순히 개별 정책들의 합을 넘어서는 더 큰 그림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정책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